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보영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이학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논문 세미나 발표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미리 공지 받으셨겠지만 작년 5월 5일에 그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휴먼 미토콘드리아에서 논캐노니컬 스탑 코돈에서의 그 트랜스레이션 터미네이션에 대한 이 몰레큘러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논캐노니컬 스탑 코돈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스탑 코돈들은 모두 다 캐노니컬,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탑 코돈입니다. UGA, UAA, UAG 같은 그러한 친구들이 저희가 스탑 코돈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캐노니컬 스탑 코돈이고요. 그럼 논 캐노니컬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과는 좀 다른 전형적이지 않은 논 캐노니컬 스탑 코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휴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발생하는 트랜스레이션 과정 중에서 이 터미네이션 과정에서 스탑 코돈이 논 캐노니컬 스탑 코돈이 쓰인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연구 결과로 밝혀졌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논문을 통해서 저자들이 그 과정에서 논 캐노니컬 스탑 코돈과 이제 터미네이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분자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그 트랜스레이션의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자생물학 그 교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트랜스레이션 하면 가장 중요한 소기관이 이제 리보솜이 되겠죠. 이 리보솜이 아미노아sid tRNA의 결합,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 형성, 그리고 트랜스로케이션을 통해서 이 번역을 진행을 하다가 A 사이트에서 이제 스탑 코돈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번역이 그 순간 종료가 되는데요. 그 종료 코돈, 이 스탑 코돈이 들어온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릴리즈 팩터라고 불리는 RF들입니다. 이러한 릴리즈 팩터들은 크게 그 두 가지 클래스 1과 클래스 2 인자로 나뉘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코돈, 종료 코돈을 직접 인식을 하고 P 사이트 부분에서 tRNA와 이제 그 폴리펩타이드 사이에 가수분해를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핵생물 프로캐리어트에서는 이 RF1이 UAG를 인식을 하고 RF2가 UGA를 인식을 하고 이 두 개 다가 UAA를 인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캐리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캐리오틱 RF1이 이 세 가지의 스탑 코돈을 모두 인식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팩터 2, 그 클래스 2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 팩터들이 폴리펩타이드 사수를 이제 방출을 하고 나서 리보솜에서 분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리보솜이 트랜슬레이션을 끝마치고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는 릴리즈 팩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래스 1 릴리즈 팩터의 중요한 컨저브드, 그러니까 보존되어 있는 서열인 이제 GGQ, 이 아미노산 서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모든 클래스 1 RF 같은 경우에는 다 존재를 합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을 다 공유를 하고, 얘네가 이제 폴리펩타이드의 방출을 위해서 필수적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GQ 모티프가 이 리보솜의 활성 부위에 좀 존재를 하면서 P 사이트의 tRNA와 결합된 그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해서 방출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모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 이제 폴리펩타이드와 그 tRNA 결합을 끊어줄 때, 가수분해를 해줄 때 이 모티프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랜스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과정이 이제 사이토플라즘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포질에서 발생하는 트랜스레이션과 더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도 이러한 트랜스레이션 사이클을 통해 저희가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을 직접 생산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효율성을 위해서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가 주요하게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전이 대표적으로 이 옥스포스라고 불리는 산화적 인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연단계 복합체죠. 이 옥스포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이 존재를 하는데, 이너 멤브레인에 위치를 하면서 그 전자 전달을 통해서 저희가 36에서 38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컴플렉스들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외부, 그러니까 여기 사이토졸이 있으면 이 사이토졸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서 이 안에 이너 멤브레인으로 넣어주는 이 과정을 하기에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밖에서 단백질이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큰 거를 이 막 사이로 끼워 넣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컴플렉스 단백질들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안쪽에 보충을 시켜주면 이 안에서 직접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니까 저희가 미토콘드리아는 따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똑같이 이니시에이션, 일롱게이션, 그리고 터미네이션, 그리고 리사이클링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은 이제 밖에 사이토졸에서 일어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좀 다릅니다. 밖에서는, 그러니까 사이토졸에서는 이제 유캐리오틱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앞에 소문자 E가 써 있죠.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관여를 한다면, 여기서는 미토콘드리아 줄임말인 MT, 소문자 MT 어떠한 인자, 소문자 MT 어떠한 인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일롱게이션 팩터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터미네이션, 저희가 오늘 이 논문에서 볼 것이 터미네이션이기 때문에 이 터미네이션 부분만 좀 관찰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논문이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이미 그 전에 UAA, UAG를 포함해서 이 두 가지 새로 추가된 종결 코돈에 대한 소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터미네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활용되는 종결 코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UAA, UAG 외에 UGA를 대신해서 AGA랑 AGG가 들어있네요. 이 친구들은 이 사이토졸에서 원래 어떠한 아미노산을 코딩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냐면 아르지닌을 코딩하고 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이 종결 코돈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논문은 무엇을 밝힌 거냐면, 이 두 가지의 종결 코돈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럼 바깥에서의 사이토졸에서의 트랜스레이션의 터미네이션에 관여하는 친구들과는 또 다른 친구들이 관여를 해야 이 친구들을 인식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백질은 거의 한 가지 구조를 가지면서 거의 한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UGA를 인식을 하던 그 가능성을 빼고 이제 AGA, AGG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존재를 할까를 본 논문에서 밝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 AGA, AGG를 어떠한 릴리즈 팩터가 인식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MTRF1A, MTRF1 그리고 ICT1 이렇게 존재를 하죠. 여기서 이제 MTRF1A 같은 경우에는 이 UAA, UAG를 인식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방출을 시켜줄 수 있다, 터미네이션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그러한 점들을 새로 밝힌 것이 구조적으로 새로 밝힌 것이 굉장히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연구의 출발점이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터미네이션 중에서 비전형적인 스탑코드들이 어떠한 릴리즈 팩터에 의해서 나가는지 명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사실 가설은 아니고 그 배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릴리즈 팩터가 무엇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해당 릴리즈 팩터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없애고 나서 변화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좀 기능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 뭐 실험을 보시면 많이 알겠지만 저희가 뭐 관련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컨트롤이랑 어떠한 트리트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기서는 뭐 100이 발현이 됐으면 여기서는 한 50이 발현이 되더라 라고 하면은 이 트리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트리트가 이 과정을 매개한다 라고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건 많지만 일단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컨트롤과 비교해서 이 트리트라고 하면 인자를 없앤다 라는 게 되겠죠. 어떠한 팩터를 날려버렸을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UZ1의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죠. MTRF1이 이 COX1의 트랜스레이션 터미네이션을 위해서 엄청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자들이 아마 이 MTRF1을 날렸겠죠. 그래서 MTRF1을 없애고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COX1의 터미네이션에 관여를 하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네,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A번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캐리어트에서의 스탑 코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탑 코돈은 이제 스탑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걔네를 인식하는 팩터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프로캐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정해져 있었어요. UAG랑 UGA는 각각 RF1이랑 2가 인식을 할 수 있었고 UAA는 둘 다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원래 알려져 있는 게 UAG랑 UAA는 미토콘드리알 RF1A가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UGA는 원래 종결 코돈이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그러면 이 서열은 뭘 하는지를 봤을 때 트립토판에 관련된 tRNA가 얘를 인식할 수 있다네요. 그럼 얘는 트립토판을 어느 정도 코딩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n-canonical stop 코돈으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A 할 수 있다네요. 그럼 얘는 트립토판을 어느 정도 코딩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n-canonical stop 코돈으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AGA랑 AGG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캐리어트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아르지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르지닌을 코딩하고 있던 코돈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종결 코돈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얘가 MTRF1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건가? 라는 것이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퍼 캐스9으로 MTRF1을 날렸습니다. 유전자 수준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발현량이 거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발현이 거의 0에 가깝고
이 실험, B번 실험은 웨스턴 블럿 실험이죠. 이 웨스턴 블럿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발현량을 측정을 하면서 샘플 내에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을 하는 실험이 되는데, 이 컨트롤과 이 MTRF1 나가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가웃 그룹 사이에 비교를 했을 때 맨 처음이 이제 MTRF1이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얘를 날린 샘플이니까 MTRF1이 컨트롤에 비해서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내가 얘를 날린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애들은 사실 영향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릴리즈 팩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요 밑에부터는 이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트랜스레이션을 굳이 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알 그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에 그 참여하는 단백질들을 좀 효율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ATP5A부터 COX2까지는 그 컴플렉스, 전자들에게 컴플렉스와 관련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5A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 5 구성 요소고요. UQCRC2는 컴플렉스 3, NDUFB8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 1, COX1, 2는 컴플렉스 4인데, 보시면 다른 애들은 이상 하나도 없다가 여기 COX1, 2만 보시면은 얘네만 여기 MTRF1이 나가웃됐을 때 발현량이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얘가 릴리즈 팩터로서 작용을 하는데 트랜스레이션의 터미네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당연히 형성이 잘 안 되겠죠. 끝맺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다른 애들은 이 MTRF1에 의해서 뭐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COX1, 2가 이 트랜스레이션 되는 데에 MTRF1이 좀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C번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 B번 실험과 비슷한데요. 사실 여기서 이것들은 단백질을 그대로 표시했다기보다는 방사선을 측정을 했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오토 레디오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오토 레디오그래프를 해서 이 저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새로 생성되는 단백질에 대해서 양 변화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MTRF1A 뭐 둘 다 나가웃 되어 있는 각각의 그룹들에서 이 오른쪽에 쭉 있죠.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 다 미토콘드리알 관련 친구들이에요. 컴플렉스 관련 친구들. 그랬을 때 사실 이 실험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저희가 배양액이 이렇게 배양 DC가 있고요. 여기 배양액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배양액을 채우는데 이 배양액에다가 여기 35S 메스타이오닌 그리고 35S 시스틴 두 가지를 첨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가 얘네들 어차피 요 아미노산들 다 필요하잖아요. 단백질 합성할 때 얘네를 가져다가 쓰겠죠. 근데 얘네는 이 35S를 가진 아미노산은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배양액에. 근데 이제 저희가 넣어준 순간부터 얘를 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분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하면은 많이 관찰이 된 거예요. 방사선이 많이 관찰이 된 거고, 그래서 결과를 하나씩 보면은 COX1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 줄어들고, ND5는 여기 있는데 거의 애초에 원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서 이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유난히 그런 거죠. 이 MTRF1A가 기존에 이 두 가지 종결 코드를 인식을 하는 친구였는데, 얘를 날리는 거랑은 좀 별개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COX1이. 그쵸? 다른 친구들 보면은 여기는 싹 다 날라갔어요.
싹 다 날아갔는데 이제 이 COX-1만 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MTRF1A에 좀 의존적이기보다는 MTRF1에도 좀 영향을 받아 전사 번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이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해보고자 한 거는 이 리보존 풋프린팅을 활용을 한 거예요. 풋프린팅은 이제 발자국을 찍어내서 저희가 뭔가를 본다는 건데, 리보점의 흔적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포는, 사실 저희 사람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 일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포는 그런 게 없죠. 어느 정도 필요로 하게 되는 순간 그런 생체 내의 다양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고, 트랜스레이션도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난다기보다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서의 상황을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이 트랜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리보점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여기 A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 중인 리보솜과 mRNA를 포착을 해서 이 세포가 mRNA 번역 상태를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는데, 이렇게 리보솜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뉴클리즈가 뭐냐면 핵산을 절단하는 효소죠. 핵산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뉴클리즈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소예요. 효소는 바인딩이라고 할까요? 바인딩이 아니라 인터랙션을 해야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사이트예요. 그쵸? 액티브 사이트에 이제 결합을 해야, 서브스트레이트와 결합을 해야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액티브 사이트에 핵산이 들어가야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단백질이고 어느 정도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곳은 엄청 잘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리보솜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잘 결합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기존의 리보솜이라는 얘가 또 크기가 또 크잖아요. 얘가 mRNA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의 뉴클리즈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리보솜이 붙어 있는 부위들 빼고 다 잘려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얻어낸 이제 나중에 이 리보솜도 떼어내고, 그때 얻어낸 서열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이 실제로 지금 뭔가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있던 그 중의 서열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시퀀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퀀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퀀스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단백질 시퀀스, DNA 시퀀스 등등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mRNA 시퀀스가 되겠죠. RNA 시퀀스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A, U, G, C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 리보솜에 붙어있던 그 RNA 서열이 뭔지를 알아내면서 그거를 이제 매핑을 하면 여기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리보솜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첫 번째가 AUG 코돈이 되겠고,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스탑 코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에 이렇게 높이가 있다는 거는 이쪽 부분에 어느 정도 여러 번 값이 관찰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여기가 값이 낮을수록 값이 상대적으로 덜 관찰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보솜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 이 서열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피크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현재 그 당시에 이 캡처가 된 상황에서 리보솜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었고, 어느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A번, 위에 A번을 보시면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리보좀이 쭉쭉 가다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쭉 말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mRNA가 이렇게 일자로 곱게 뻗어져 있어야 저희가 여기 사이 리보좀이라고 치고 요 사이로 이렇게 완전히 예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물론 이게 실제로 그 바늘에다가 이렇게 실을 꿰다 보면은 처음 게 잘 들어가면은 결국 얘를 당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 있는 건 끌려가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끌려가다가 갑자기 RNA가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쭉쭉쭉 잘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리보좀이 하면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거를 트랜슬레이션 포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르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뭐 아미노산이 어떠한 서열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 아미노산들끼리의 이 인터랙션이 너무 심화가 돼서 이 다음 과정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경우들 일시정지죠. 포즈가 일시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요거는 보라색은 뭐 일부 평범한 그런 번역이네요. 그리고 여기 SORF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이 그 존재를 하고 있고 이 ORF가 오픈 리딩 프레임이잖아요. 오픈 리딩 프레임이 원래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되게 조금씩 있어서 모든 부분에 다 지금 이 오픈 리딩 프레임 시작점은 다 AUG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리보좀이 붙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이렇게 찍어내서 알아낼 수도 있다. 아, 여기는 SORF구나 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는 트랜슬레이션 포징이다. 왜냐면 여기만 피크가 쭉 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다시 논문 얘기로 돌아와서요. MTRF1이 어느 정도 콕스1의 트랜슬레이션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서의 리보좀 푸프린팅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라는 거죠. MTRF1을 낙아웃 시켰을 때랑 컨트롤의 경우 이 피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쭉 나타나죠. 이게 미토콘드리알 콕스1에 대한 서열 부분에서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한 거예요. 요 위에는. 그랬을 때 원래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요 앞에서부터 쭉쭉쭉 와서 여기 GC, PP, PY 이렇게 되는데 쭉 가다가 AGA가 있습니다. AGA가 그 신규 그러니까 non-canonical 스탑 코던이죠. 근데 얘를 만나니까 컨트롤에서는 스탑이 잘 돼요. 근데 MTRF1에 날리니까 여기서 스탑을 못하고 번역을 뭔가 더 그러니까 리보좀이 뭔가 쭉쭉쭉쭉 더 가버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뭔가 느껴진 거죠. AGA 스탑 코드를 인식을 하는 게 MTRF1이구나. 어디에서? 콕스를 이제 코딩하고 있는 mRNA 부분에서. 밑에는 미토콘드리알 ND6인데 ND6도 앞에서 미토콘드리알 컴플렉스 구성하는 친구였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AGG라고 하는 논캐노니컬 스탑 코던입니다. 이 ND6는 AGG라는 스탑 코던을 가지고 있고 컨트롤에서 위에서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이제 여기 지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없어요. 스탑 코던이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리보좀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낙아웃 시키니까 여기 뒤에까지 종결 코던 뒤에까지 더 관찰이 되죠. 리보좀이. 그러니까 얘도 MTRF1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할 수 있죠. MTRF1의 딜리션이 콕스1의 트랜슬레이셔널 터미네이션에 영향을 준다, 변화를 준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요게 요 제목이 될 거예요. 그 앞에 그 피겨들을 통해서 저자들이 알아낸 내용이에요. 네,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그 실험은
크라이오 EM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크라이오 EM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오가 그 차가움이라는 뜻이고, 이제 EM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전자현미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구조를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크라이오 EM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크라이오 EM, 그리고 싱글 파티클 크라이오 EM은 굉장히 진보된 형태의 이 크라이오 EM인데, 저희가 어떠한 생체 분자를 3D 구조로 보고 싶을 때 이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찍은 데이터들을 여러 장 찍어서 걔네들을 종합을 해서 2D를 3D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마이톨 리보좀 구조랑 이제 MTRF1 복합체에서 구조적 정보를 좀 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그림을 저자들이 시각화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A번에서의 그림이 있죠. A번에 미토콘드리알 LSU 라지 서브 유닛이고요. SSU는 스몰 서브 유닛이네요. 위에 라지 스몰, 그리고 이 안에 확대를 해보면 이제 tRNA, 그리고 주황색의 mRNA, 그리고 MTRF1 이렇게 있습니다. MTRF1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바인딩 인터랙션을 해서 터미네이션에 관여를 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이 MTRF1의 그 도메인을, 단백질 도메인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얘도 PTH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MTRF1 얘도 그 리보좀의 P 사이트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랑 tRNA 사이의 결합을 가수분해를 도와주는 도메인이 PTH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미는 코돈 리코그니션 도메인, 이 코돈을 인식하는 부위의 도메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에 MTRF1이 결합을 하면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게시 코돈도 있고, AGA, 논캐노니컬 스톱 코돈도 있고,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mRNA가 이제 전사가 끝나고 나서, 번역이 끝나고 나서 터미네이션 컴플렉스를 이렇게 형성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 터미네이션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순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릴리즈 팩터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얘네 컴플렉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서 가주분해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는 밖으로 슉 나가게 되고, 얘네는 또 재활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 MTRF1이 이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리코그니션 헬릭스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알파 헬릭스입니다. 그리고 MTRF1A는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 헬릭스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고, 그 대신에 리코그니션 루프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RF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이 mRNA를 좀 감싸는 방식으로, 코돈을 감싸는 방식으로 mRNA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싸려면은 좀 이런 식으로 감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프 구조가 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MTRF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코돈을 루프로 감싸주는 방식으로 터미네이션 과정을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MTRF1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루프가 없더라고요. 루프가 없잖아요. 근데 루프가 없는 대신에 이 리코그니션 헬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헬릭스는 이렇게 생긴 구조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원래 여기서는 코돈을 감싸주는데, 그 감싸주는 대신에 이 mRNA의 첫 두 염기, 여기 끝부분의 첫 두 염기니까 요거 두 개겠죠. 얘네 두 개를 이쪽으로 스몰 서브 유닛 쪽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감싸주면서 이렇게 뭔가 쏙 빼내려고 하는 느낌이라면, 얘네는 이제 리코그니션 헬릭스가 이쪽으로 밀어버리는
스몰 서브유닛 rRNA 쪽으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해를 위해서 이 아까 말했던 코돈 리코그니션 도메인이 여기 있고 PTH 도메인이 있습니다. PTH 도메인은 저희가 처음에 봤던 GGQ 도메인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RF1이나 RF1A나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헬릭스 그리고 코돈 리코그니션 헬릭스 요 두 가지가 좀 그러니까 코돈 리코그니션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요 두 가지에서의 아미노산 서열이 좀 달라요.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니까 하는 기능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보면은 MTRF1의 N말단이 이 왼쪽이죠. 인터널 도메인이 여기 있으니까 N말단 도메인 쪽에는 양전아레틴 아미노산이 포함된 확장된 영역이 존재해요. 양전아레틴 아미노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대표적으로 아르지닌이 있고 라이신이 있고 뭐 등등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RF1은 윗줄이에요. 윗줄을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없는 요 R 같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온이는 양전화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Q도 양전화 아미노산이에요. Q도 양전화 아미노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밑에 줄에 비해서 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RF1A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여기에 Q도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MTRF1A의 코돈 리코그니션 도메인 이 두 번째를 보시면 네 전형적인 종결 코돈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원래 알고 있는 그 종결 코돈들 있죠. 걔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결 코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양전환을 띈 KQ가 존재를 한대요. KQ 어딨죠? MTRF1A KQ 여기 K 하나 있고 여기 KQ 이렇게 있네요. 뭐 사실 위에에 비해서 뭐 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모자죠. 여기서 라이신은 양전화를 띄는 게 아니네요. 아르지닌 라이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K라서 좀 헷갈렸네요. K가 라이신이죠. 그리고 Q 아르지닌 KQ 아르지닌 R이고 실수를 많이 하네. 아르지닌 KQ 다 양전화를 띄는 애들이고 사실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위에 비해서 아래가 그렇게 엄청나게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이 단백질은 엄청 복잡한 이렇게 3차원, 4차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어도 구조가 아예 다른 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의 조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MTRF1은 이 끝에 쓰레온인이 추가돼서 mRNA의 왜곡을 유도함 돼 있네요. 얘네도 그 왜곡을 도와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mRNA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에서 얘네를 감싸지 않고 MTRF1을 밀어버린다 했잖아요. MTRF1은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저거를 이제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ghly dist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을 유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MTRF1이랑 MTRF1A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이 단백질 시퀀스 상에서 좀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MTRF1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그 스몰 서브유닛 쪽으로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밀어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이득이라기보다 밀어내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first, second, third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 1, 플러스 1, 2, 3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를 인식하는 상황을 좀 더 확대해서 보죠. 이 무슨 색이죠? 베이지, 상아색. 이 색은 스몰 서브유닛 rRNA입니다. 스몰 서브유닛 rRNA의
837번 아미노산은 C네요. 이 C랑 여기에서 이 A, 아데노신이 이렇게 결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데노신은 이제 얘에 의해서 수소 결합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왼쪽에서 리코네이션 헬릭스네요. MTRF1의 리코네이션 헬릭스의 271번 R이 이제 또 이 아데노신과 그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가 안정화가 되는 거죠. 아데노신 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정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아데노신 염기만 여기에 위치했을 때 가능한 예들이기 때문에 이 비전형적인 논캐노니컬 스탑 코돈들이 다 처음에 A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A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어 주었을 때 아데노신만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몰 서브유닛 rRNA랑 리코그니션 헬릭스 두 가지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니까요. 두 번째 사이트를 봅시다. G를 인식을 하네요. G를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C834, 그래서 스몰 서브유닛의 C834가 이 구안인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헬릭스, 리코그니션 헬릭스의 269번이 또 여기와 결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에 의해서 또 이렇게 G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3번을 보시면은 이제 G 혹은 A가 와도 상관없다 라고 뭐 돼 있는데, 얘네는 이제 MTRF1의 그 리코그니션 헬릭스가 아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전체 서열 중에서 275번 I랑 그리고 261번 Q 그리고 스몰 서브유닛에 의한 스몰 서브유닛 rRNA의 이제 255번 구안인과의 이렇게 좀 받쳐져 있는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 구조가 이 종결 코돈의 그 배치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게 2D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1번이 여기고요. 그래서 837번 그리고 837번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안인과 이렇게 또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네요. 얘랑 얘 사이에도 결합을 형성하고 있구나. 여기 그려져 있네요. 그죠? 이렇게 2번을 보시면은 1번과 형성을 하고 있고, 리코그니션 헬릭스인 요 아르지닌과 세린 두 가지에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rRNA의 834번도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깨끗하네요. 3번 아데노신일 때는 이게 261번 글루타민이랑 글루타메이트랑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돼서 스레오닌이랑 이렇게 여기 질소랑 이렇게 또 결합을 할 수가 있네요. MTRF1의 두 가지 서열이 아미노산 서열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 내용의 끝이에요. 사실 엄청 실험적으로 뭔가 증명하진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실험적이라는 거는 무슨 약물 처리를 해서 뭐 질병을 고치고 뭐 변화를 끊임없이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요약을 좀 해봅시다. 메이저 포인트입니다. 네. 비전형적인 종결 코돈 인식의 특이적 메커니즘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비전형적인 종결 코돈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 논문 공부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종결 코돈이 좀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걔네를 인식하기 위한 이제 리드제 팩터의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유한 코돈 인식 메커니즘을 가진다.
MTRF1과 MTRF1A의 구조적 및 기능적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F1과 RF1A의 좀 비교를 하는 게 있었죠.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도 사실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단백질 서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가 결정을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 MTRF1A는 전형적인 애들을 인식하는 친구였고, 얘는 여기서 말하는 비전형적인 친구를 인식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rRNA와 협력적 상호작용. 그쵸? 사실 이게 MTRF1이 혼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스몰 서브 유닛의 rRNA가 이 작용을 협력해서 도와주더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기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진화적 적응과 기능적 보존성. 이게 굉장히 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서 안 믿기는 것 같아요. 이 엄청 옛날의 고대 생물에서의 시퀀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죠. 뭐 무척추 생물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쥐, 원숭이, 사람 이렇게 있는데, 뭐 걔네 시퀀스가 이렇게 다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는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뭐 단백질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것에 이 시퀀스가 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서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버티브레이츠에서 이 높은 수준의 서열 유사성을 보여줌으로써 진화적으로 가장 적응된 형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디스커션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인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 MTRF1이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 MTRF1의 이 시퀀스들 있죠. 이 시퀀스들이 굉장히 보존적으로 되어 있다. 아마 다른 종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을 거예요. 마우스에서도 보고, 뭐 원숭이에서도 보고. 그랬을 때 굉장히 높다, 유사성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번역 종료 과정에서 독특한 적응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미토콘드리아는 참 그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애초에 그 생겨난 것도 이제 그 공생설에 의해서 공생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진화적 적응과 기능적 보존성을 확보를 했다. 트랜슬레이션, 터미네이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네. 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제가 여기 두 개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표시된 내용은 각각 일단 고유한 코돈 인식 메커니즘이 어디였는지 한번 볼까요? 고유한 코돈 인식 메커니즘. 여긴 아니고요. 고유한 코돈 인식 메커니즘. 여기가 좀 되겠네요. 결국에는 사실 뭐 명확하게 기전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저도 이러한 분자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게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몸 안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조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리코그린, 그 MTRF1이랑 MTRF1A는 둘 다 비슷하지만, 이 MTRF1 같은 경우에는 그 논 캐노니컬 코드를 인식을 하는데, 얘는 리코그니션 헬릭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요거요. 얘는 리코그니션 루프를 가지고 있었네요. 네. 이러한 것이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코그니션 헬릭스와 리코그니션 루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여기에서 이 서열의 그 배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TRF1A는 양전하를 띈 KQ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는 루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중간 부분에 여기 있잖아요. 그쵸?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루프를 형성해서 감싸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 알파-ls 팁이라고 하잖아요. 뾰족한 끝부분 쪽에 서열해서 이 양전화된 애들이 관찰이 되니까 얘는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까요? SSU rRNA의 특정 연계들. 이 특정 연계들 뭐가 있었죠? 이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비전형적인 종결 코드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AG는 고정이고요. 여기서는 A 혹은 G죠. 그래서 여기서 MTRF1과 이 SSU rRNA의 이 콜라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만약에 드리면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837번과 여기에서 뭐 이 아데닌의 어느 부분과 이렇게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그걸로는 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SU의 rRNA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두 개밖에 없네요. 837번과 834번. 그리고 리코그니션 헬릭스의 뭐 270번, 셀이 269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드렸을 때, 여기 구아닌 아미노산과, 구아닌 이 베이스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리보존 풋프린팅 있죠? 리보존 풋프린팅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저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직접 만나서 이렇게 그 강의를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아쉽게도 학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좀 아쉽고, 여러분들에게 이 논문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don't forget. 잊지 마시고, 레포트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레포트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세미나 내용이 기말고사에 아마 시험 문제로 몇 문제 나올 거예요. 제가 거의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 물론 논문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제가 메일 주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전남과학관 9층에 910호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지 말고 헛걸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메일로 직접 궁금한 점 다 보내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